오늘의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제 안보의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성열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종전과 관련된 회담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한 협상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특사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몇 차례 만나서 종전 구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담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이고 당장 이제 그 서유럽에서도 강한 이제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직접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마지막 담판이 이제 지금 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를 희망했던 것 같은데 정작 푸틴 대통령은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나서 회담도 하고 조금 더 푸틴이 적극적으로 바뀐 듯한 행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어떤 분쟁의 역사를 보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예. 당초 이제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친러시아파들이 이제 장악을 한 상태에서 이제 휴전이 됐었습니다. 예. 민스크 협정이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러시아를 맞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스크 협정을 맺어서 휴전한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이제 군비 증강을 했죠. 예. 그리고는 이제 이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나치들의 공격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휴전하게 되면은 네. 다시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힘을 키운 뒤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라든지 크림반도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그 영토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건 평화다. 그래서 크림반도에 대한 이제 항구적인 러시아 영토로의 편입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러시아 영토를 인정받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된다. 그래서 휴전 아닌 종전을 원했기 때문에 네. 협상이 좀 장기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휴전이 아니라 러시아가 원했던 건 종전이었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졌다. 그런 관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핵 잠수함을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렸고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져서 결국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뭐 없진 않지만 그 러시아는 핵 전력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러시아가 협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휴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지역에서 전략적 거점들을 러시아가 이제 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점령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이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이제 전략적 우위에 선 푸틴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잠수함을 전진 배치한다고 했던 이유는 거꾸로 러시아가 벨라루시에 예. 전략 핵무기를 이제 전진 배치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핵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예.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부분은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이제 영구히 예.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영토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러시아 영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순히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협상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종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종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 쳤을 때요. 러시아는 정말 다시는 서진을 안 하고 이번에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영구적으로 본인들의 영토로 인정받은 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뭔가 더 서진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략적 절충 뭐랄까요? 요충지, 절충 그 그레이존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 부분들은 좀 뭐 사실 이제 당장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세력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초 나토의 동진의 목적은 러시아가 이제 제국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러시아 자체는 놔두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을 이제 점차 나토에 편입하는 예.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세계 전략의 중심이 현재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전쟁을 이제 종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벨라루시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북한까지도 네. 러시아의 영향권에 인정을 하게 되면은 예. 더 이상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이런 어떤 전쟁은 없고 또 러시아가 무모하게 이제 서진을 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기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기조가 중국 견제에 있다 보니까 북한이나 또는 벨라루스, 기타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면 그걸로 러시아는 만족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재 거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은 되지만 지금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아까 그 사회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러시아는 서진을 통해서 자기 영향력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 일단 러시아의 독재적인 세력권을 인정하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점차 중국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독재적인 세력권 하에서 중국에 대한 석유 공급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중국이 장기적으로 고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번 알래스카 협상 회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그런 마무리가 될 거라고 진단하시는 편이네요. 일단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여러 차례 그 대표단의 협상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체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영토로 간다는 데 의미가 예.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형사범이라든지 여러 네. 재판 중인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라 하더라도 미국 초청을 하지 않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잠정적인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크림반도에 대한 이제 러시아 영토 인정 그다음에 이제 돈바스를 비롯한 동부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영토 인정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타협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정상 간이 만난다는 건 그 전에 물밑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들이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알래스카에서 본다는 게 이미 푸틴에게 미국은 어느 정도 면죄부를 줬다라는 시그널이 국제사회에서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성사 기대가 예, 큰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러시아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쪽에서 보자고 예. UAE죠. 거기서 예. 보자고 한 것이 원래 초안이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미국 역제안하면서 알래스카에서 보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푸틴 대통령을 안심시키는 예. 이런 측면도 있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구상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도 한번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워낙 뼈아픈 상처를 입어서 당분간은 우크라이나가 재기하기가 힘들다. 국가의 전망마저도 인구 구조상 이게 쉽지 않을 정도다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다시 체제를 정비해서 잃어버린 영토를 언젠가 다시 수복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휴전이 아닌 종전을 원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지만 아마도 미국이 이제 아마 서유럽 국가들을 동원해서 네. 지지를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이유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종전이 하나는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는요. 핵 위협이 더 고조되는 듯한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전쟁 하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미국, 기타 국가들도 이제 핵 보유를 적극 희망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데 핵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우려해야 될 이 상황 이건 더 계속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 군사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교적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정세가 바뀌었는데요. 예. 가장 큰 것은 핵 경쟁을 막았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여러 가지 핵 협상들, 조약들이 지금 이제 다 해제가 됐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중거리 핵전력 감축 조약 (INF) 조약이 이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런 어떤 5대 강대국 외에도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네. 그리고 북한까지도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와서 전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재래식 중심의 전쟁 확산과 더불어서 핵 전쟁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이 종전을 통해서 약간의 절충하는 손에 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양 국가도 서로 간의 군비 증강 차원에서 핵을 더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더 가속될까요? 현재는 이제 그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예. 핵탄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가 거의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 차이는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하고 러시아 간의 핵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기존에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여러 그 핵 감축 조약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중국 핵 보유량이 뭐 200여 기에서 지금은 크게 늘어가지고 600개가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이 1000기 이상을 이제 보유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 되면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균형이 아니라 중국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 핵보유국이라고 한다면 중로를 빼면 핵보유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압도적인 이제 핵전력 우위, 예. 그다음에 군사력 우위, 경제력 우위를 통해서 아시아 패권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이 조기에 러시아와의 새로운 핵 협상을 통해서 중국도 끌어들여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핵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단 러시아와의 핵 협상을 이제 파기하고 새로운 어떤 이제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중국이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당분간은 핵 확산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 주시기를 중국이 이제 그 핵탄두를 더 늘려가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늘상 이런 전망들 들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핵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밀일 텐데 저 나라가 몇 개 가지고 있다. 이 나라가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추정하고 또 중국 입장에선 우리도 미국만큼 핵탄두를 가질 때까지는 더 그 핵을 더 개발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몇 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저도 뭐 완전한 예. 그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예산 예. 그리고 과학자 수 이런 공개된 자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휴민트라고 그래서 예. 비밀 이제 요원들이 이제 그걸 직접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도 중국의 이제 핵 전력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핵 전력 보고서를 냈는데 네. 중국이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예.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 정도로 미국의 정보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너희가 몇 개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은폐된 게 숨긴 게 있다면 그러니까 신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의 오랜 정찰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휴민트,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핵과 관련된 그 감축 조약 INF 이게 가장 대표적일 텐데 이걸 탈퇴한 이유는 중국까지 함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탈퇴를 한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전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러시아랑 이 핵탄두를 계속 감축해 가고 있는데 중국 너도 들어와서 이 감축 기조에 같이 부응하는 게 어때? 이렇게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5,600기에서 800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핵탄두를. 중국은 아직 자기네들이 볼 때는 아직 배고프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네 국력은 지금 넘버 2가 됐고 예. 군사력은 이제 핵전력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국력에 비해서 자신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가지고 있는 핵탄두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감축 조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중국의 핵 전력이 이제 동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신들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핵탄두 개수를 세실 때요. 러시아는 러시아 국가 하나만 세셨지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서유럽 국가들의 핵탄두 개수를 합쳐서 같은 걸로 계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또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삼육처럼 같이 단일 대우로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두 국가의 핵탄두도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핵무기를 같이 포함시키는 이유는 나토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국적 통합전투사령부 속에 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제 포함이 안 시키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이제 과거에 본다면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나라들은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퉁쳐서 대등하게 계산했던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들은 다 이제 러시아로 이전해서 다 예.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단독 그리고 저쪽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요. 기초적으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어떻게 예상하고 추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의 핵 전력 이게 진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큰 위협이 될 만한 상황입니까? 아직은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이나 또 러시아를 위협할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중국의 그 국방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장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이제 대외 전략이죠. 예. 중국은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에서 도련 전략을 통해서 예. 태평양의 서부 지역, 다시 말하면 이제 서태평양의 전역을 자신의 어떤 새로운 그 영향권하에 두려고 하는 전략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도련 전략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난 2010년도에
미국이 배치했던 예. 그 제1노련선이 이제 이미 그 넘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제2노련선이 이제 2020년이 목표였는데 예. 2020년이 되자 이제 그 미국의 서태평 전진기지인 괌이 중국의 이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그 시점에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던 전략 핵무기들이 모두 다 미 본토로 다시 이제 회수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 배치로 지금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중국의 그 대외 전략이 굉장히 공격적이어가지고 네. 미국으로서도 지금의 군사 능력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하위에 있긴 하지만 예.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고 첫째는 둘째는 그것이 단순하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패권의 이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이 서둘러서 지금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또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혀 엉뚱한 가정을 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십시오. 예,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대치 상황이었을 때 정작 둘이 직접적으로 붙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전이라고 해야 될지 제3세계에서의 국지전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붙은 적은 없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주 전면적으로 직접 붙은 적도 많았지만 적어도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직접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두 국가 모두 핵을 가진 국가인데 계속 충돌은 하지만 정말 국경에서 자잘한 분쟁은 있지만 전면전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핵을 결국 가지게 되면 미국도 중국을 예전 소련처럼 인정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에 그냥 오히려 핵의 위협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닐까요? 이제 그 부분들을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도 그런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는 않는데 네. 대신 재래식 분쟁의 위협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신 게 러시아하고 과거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을 계속 우스리강에서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핵을 가진 소련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네. 1964년도에 이제 그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1969년도에 대대적으로 진보도 사건이라고 해서 네. 먼저 중국이 러시아를 공격을 합니다. 예.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바로 올해 3월 달에도 이 공격, 그러니까 전투기를 동원한 이제 분쟁까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핵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예. 재래식 분쟁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최근 국제정세의 특징은 핵 보유국들이 네. 핵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재래식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사태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예. 이라크라든지 이런 공격을 한 바가 있고요. 러시아의 경우도 이제 그루지아, 예, 이제 지금 조지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체첸 이런데 네. 이제 이 공격을 가해서 과거에는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국제 분쟁을 중재했었는데 이제는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당사국이 돼가지고 당사자가 돼서 주변에 이제 국가들을 이제 핵은 아니지만 예. 재래식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죠. 중국은 지난 2022년 당대회에서 제18대 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서 이제 대만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바라봐야 될 프레임이 하나 있네요.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오히려 전쟁을 당사자가 돼서 수행하는 것은 억제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주변 국가를
전장으로 삼아서 대리전을 하고 그것도 재래식 그 무기를 바탕으로 이럴 가능성은 더 고조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만 입장에서도 오히려 양쪽이 핵이 비등해지는 순간이 돼버리면 우리가 대리전의 전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예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핵 전력에서 미국에 아직까지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함부로 예. 대만을 침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핵 전쟁까지 비화될 경우는 사실상 이제 중국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핵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핵 균형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그 주변국들의 그 재래식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극적 막는 이유가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쟁이 더 빈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때 시리아의 그 핵 개발 시도를 좌절시켰고 예. 또 리비아의 핵 개발도 이제 미국이 나서서 무력화시키고 최근에는 이제 이란 핵 개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패러독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의 위험성, 재래식 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현상이 과거 국제 정치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갑자기 우리 입장으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핵 전략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은 핵과 관련된 군비를 계속 증강해 보이는 이 흐름을 아마 바꾸진 않을 것 같아 보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선 재래식 전략을 강화해서 한반도에서 뭔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결국 조금이라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심지어 뭐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입니다. 예. 북한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뭐 한 40개에서 뭐 많이 이제 80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완전한 그 핵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예. 스스로 핵으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데 그다음에 국제정치적인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국제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핵을 가진다 하더라도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가장 유효한 전략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 이른바 핵우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 핵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식 전력을 이제 엄청나게 지금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현무 5가 2023년도에 첫 공개됐고 예. 올해도 이제 다시 한번 공개가 됐는데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제 원래 개발된 거는 이제 지하 지도부, 적의 지도부를 공격하기 위한 벙커버스터용으로 개발됐지만 이 부분이 이제 무게를 줄이면 한 예. 8, 9톤이 되는데 무게를 줄이면은 실제로 사거리 한 5,000km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북경이나 일본의 도쿄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탄도미사일로만 사용하면 그렇지만 예. 여기에 이제 그 핵은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클러스터 탄이라고 해서 집속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조그만 자탄들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이제 그 탄도 앞에 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발사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살상력이 발휘되는데 현재 국방부가 발표한 데에 따르면은 축구장에 400개 정도의 면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축구장 400개요? 예,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지난번 어느 학술대에서 계산해서 발표한 예. 바가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화산 31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부가 추정한 거로는 10킬로톤이거든요. 네. 10킬로톤이면은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된 게 25킬로톤이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게 이제 20킬로톤이기 때문에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한 절반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한 2.5km 내에서 99%의 생명체가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한 2.5km 반경에 있는 생명체는 99%가 죽지만 예. 그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상을 입긴 하지만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의 화산 31형을 계산해 봤더니 예. 2.5km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이제 살상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현무 5의 집속탄을 부착해서 살상력을 계산했더니 대략 계산이 뭐냐면 현무 5 7개 정도면 예. 북한의 대응했다. 원자폭탄 1개랑 이제 맞먹는 위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력은 작은데 네. 살상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략사령부가 지금 발족을 했는데 네. 우리 국군 전략사령부가 지금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현무 5의 개수가 약 200개 정도라고 계산하고 있고요. 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사에서 매년 한 7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3년 내에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한 30개 정도의 버금가는 예. 균형을 이룰 수 있고요. 플러스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오히려 이제 핵이나 군사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단순하게 계산해서 특히 핵이 있어야 이제 된다. 예. 60년대, 50년대 득오리 했던 예.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파리가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과연 미국이 뉴욕, 워싱턴을 포기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주겠냐라고 하는 명언이 있긴 한데 그건 예. 50년대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재래식 무기의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예. 또 살상력, 클러스터탄을 부착하면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예. 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핵은 없더라도 핵에 비등할 만한 군사력은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핵 뭐랄까요? 확장 억제력이 확장 있습니다. 억제력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핵 협의 그룹 NCG 이렇게 부르던데 이거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주로 뭔가요? 예, 2023년도에 이제 NCG 핵 협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4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예.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올해 3월 달에도 한번 열렸는데요. 이제 올해 1월 달에 열렸습니다. 열렸고 4차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직 이제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에 5차 회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서는 NCG 운용 지침이 이제 이미 3차 회의 때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제 한미 연합 전력이 미국의 핵 전력과 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융합을 해서 통합적인 작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로만 하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아니라 네.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들이 북한 핵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가 하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이 굉장히 공고한 동맹 관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전력 그리고 군사 관련한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이 맺은 것은 이제 동맹 조약은 아니고요. 예. 전략 동반자 협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준 동맹 조약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조약은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군사 동맹이 됐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군사 협력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 만여 명 지금 더 추가 파병까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단순하게 이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북한이 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지금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북한이 여러 차례
그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군사위성 발사 기술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각종 그 개발에 필요한 그 물품들이 있는데 예. 지금 중국으로부터는 직수입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차피 지금 전쟁 중이고 뭐 그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뭐 준수할 의미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 중고 기계 설비 같은 경우를 이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지금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엘래스카에서 만나서 종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네. 저는 새로운 어떤 그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도 이 상호 방위 조약, 동맹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중국 관계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중국의 동맹 조약이 사문화됐거든요. 지금 조약상으로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의 수준까지 올라갔긴 하지만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한국이 훨씬 더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조약은 뭐 깰 수 없겠지만 예. 한러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동맹도 그런 관계도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의미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저는 그 북러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핵이 없더라도 미국의 해구산을 통해서 우리가 핵 없이도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처럼 예.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안전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중국은 이제 한국이나 러시아, 미국을 의식해서 북한의 해구선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독자적인 세력권이 마련이 돼서 벨라루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동구 국가들,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까지도 러시아 세력권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의 해구산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약속을 한다면 예. 오히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단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예.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또 핵을 포기하더라도 러시아가 확실하게 해구산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해구산을 가지고 미국의 해구산을 통해서 핵 개발을 포기했듯이 예. 북한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의 그 해구산 속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네. 새로운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돈독해져서 심지어 핵을 제공해주는 수준까지가 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외교 역량에 딸린 거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궤도에 올라야 되고 역설적으로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도 관계가 매우 좋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도 또 그런 그 러시아의 해구산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풀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가 돼야 이런 어떤 이른바 이제 연성안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안전을 받는 방식입니다. 경성안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한국이나 미국, 일본의 위협이 없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만약에 위협이 생기더라도 보호해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핵포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고도의 어떤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네요.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대목 중에는 또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동맹이지만 우리를 도와주기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적극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 뭐 북극해 항로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게 또 우리를 잘 안 도와줄 것이고 그럼 또 다시 뭔가 불안감에 더더욱 고립되고 핵 군비 증강 이런 것만 선택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하고 예.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면 사실은 한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네. 거의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과거에 같은 이제 그 러시아 제국의 영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동유럽의 몇 개 국가들 그다음에 북한까지 포함하는 자국의 영향권, 세력권을 가짐으로써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 다시 말하면 한러 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고립시켜라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러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러 관계를 존중한다면 충분히 러시아도 북한의 해구선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북한도 러시아 해구선을 이제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당장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 일본의 위협이 이제 제거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런 그 고차 방정식을 풀어낸다면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어떤 평화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맥락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했을 때 어떤 것들이 회담의 의제로 올라올까요? 일단은 이제 관세 협상이 국가 차원에서는 관세율이 정해졌지만 품목별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방위 분담금 증액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고 해서 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원칙적인 합의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회담이라든지 또는 뭐 실국장 회의라면 세부적인 논의가 되겠지만 네. 정상 간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네.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는 CVID라고 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예. 이걸 위해서는 이제 빅딜이 불가피한데요. 저는 북한 핵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을 단순하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핵 위협 감소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협상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예.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동결한다든지 또 미국이나 동맹국들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탄도미사일 전력을 제거하거나 동결한다면 예. 오히려 북미 간의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고 또 북미 간의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이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또 핵 문제도 과거 한해회담이 결렬됐던 것처럼 빅딜을 요구하기보다는 예.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핵역 감소로 나간다면은 저는 이제 상당한 북미 대화의 진전도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군비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한국이 일정 역할을 해드리겠다 하면 이게 딜이 될 텐데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이 거의 남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예 뭐랄까요? 교류, 단절, 그리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강경 노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2018년도 김정은 이제 신년사가 하나 시사점을 주는데요. 네. 그 당시 보면은 그 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를 이제 요청하면서 한미 군사연습에 이제 연기를 이제 시사했거든요. 예. 거기에 화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3월 5일, 6일 이제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예.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서 오히려 북미 대화를 제안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함으로써 남북 대화에 이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당시에 예. 이제 서울의 봄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남북이 먼저가 아니라 북미가 먼저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김여정이 이제 7월 8일 담화를 보면은 대남 메시지는 물론 강경한 메시지지만 기본적으로 불신의 그 요인은 뭐냐면 너희들은 보나마나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봤자 한미 군사연습은 계속할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대미 메시지를 보냈는데 니들이 우리랑 관계 잘 지내고 싶어하는 거 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인정하라. 그러면 관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걸 이제 좀 더 뒤집어서 본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 목표로 두더라도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핵위협 감소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일단 북미 대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미 대화가 가능하면 이 과정에서 한미 협력을 통해서 한미 군사 연습을 축소하거나 네. 또는 일시 중단할 경우 다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그 프로세스가 이제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당시에는 남북 대화가 이제 북미 대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북미 대화를 통해서 남북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꼭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미 관계의 군의 현대화라는 아주 모호한 단어가 또 마음이 끼림직합니다. 이게 중국이 뭔가 도발을 했을 때 한국군도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서 유사시에 한국군이 이제 미국을 지원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계속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중요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제2조는 반드시 외부에 군사적 침략이 있을 때만 상호방위 조약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 하면 이제 external armed attack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은 한미가 상호 인정하는 또 상호 장래에 예상되는 영토에 대해 영토가 위협을 받았을 때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만 사태에 한국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받은 만약에 이제 괌이라든지 하와이가 공격받았을 때는 그건 가야 동맹의 되고. 의무가 예.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우리가 뭐 공격받았을 때는 미군이 우리 도와줄 의무가 있고요. 예. 하지만 대만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지원할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들은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 문제지 한국군이 개입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 부분이 이제 오해가 있는 것 예.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나 여기에 그 파견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예. 되면 이제 한국이 연루될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중국이 이제 먼저 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사전협의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주일미군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일본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한 조치가 가능한데요. 과거에 이제 그 이라크 파병할 때 주한미 2사단이 이제 그 이라크 파병될 때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한미군이 바로 간 게 아니라 네. 주한미군이 가는데 그 이라크 파병될 때는 거기에 이제 미 중부사령부가 있거든요. 예. 그 배속을 바꿔버립니다. 아. 그래서 중부사령부 소속으로 바꿔서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의 발진 기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한미군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미태평양 사령부로 배속을 바꿔서 투입될 경우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으로 말장난 보이지만 같긴 한데.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적어도 외교적인 부담은 덜하네요. 그렇죠. 주한미군 기지가 발진 기지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엄격한 규정이 있고 네. 또 실제로 한국을 발진 기지로 출병한다 하더라도 네. 이미 배속을 바꿔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육군 위주이기 때문에 예. 바로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거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배속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위험은 굉장히 생각보다 충분히 적다.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변화가 유발될 것 같은데 또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